6월 23일 ESD에 시작합니다. 소리가 들리나? 저기 소리가 안 나는데? 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네, 됐어. 이게 노트북을 각자 하고 갖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마이크를 거기서 쓰면 되니까. 그리고 이제 스피커를 다 꺼요. 그러면은 하울링이 안 나니까. 그러면 굳이 마이크를 뭐 옮기고 할 필요 없이 자기 노트북 마이크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크게 준비하는 데는 좀 기다립시다. 그러니까 이제 철학에서 보면은 이게 중간 허리지, 허리. 그 데카르트 이전을 이 뭐야 하체를 생각하면 다리, 어, 데카르트부터 헤겔까지가 이 철학사에서 이게 허리를 차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데카르트 이후에 그러니까 뭐 마르크스 무슨 뭐 키에르케고르 뭐 최근에 이제 뭐 들레즈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이제 현대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헤겔 이후부터 전개가 돼요. 이게 그 중간 허리를 정확히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계속 얘기를 했었지만 개략적으로 이제 이 그 허리에 해당하는 근대 철학을 이렇게 크게 정리를 하면 세 가지 그러니까 부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왜 데카르트부터 시작한 합리론자들이 있고 합리론. 합리론이라는 게 이성을 중시하는 거예요. 그 합리의 리가 이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이성.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 데카르트가 한 얘기 뭐 다 알잖아요. 나는 생각한다, 또 존재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존재의 원인을 아예 생각하는 걸로 생각할 정도로 그 이성이라는 걸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한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대륙의 합리론이라고 그러고 그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에, 데카르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스피노자 그리고 라이프니츠 그 세 사람 거기가 이제 합리론자들이고 이성을 되게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죠. 그다음에 영국에서 그 휴음부터 그러니까 존 로크, 그다음에 버클리 그리고 데이비드 휴음 이 세 사람이 이제 경험론의 대표적인 주자들. 그 외에도 뭐 베이컨 뭐 이런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게 그 철학사에서는 비중이 이렇게 크진 않아요. 그래서 로크, 어, 버클리, 휴음 이 세 사람이 이제 경험론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인간의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게 경험으로부터 생겨서 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합리론자들은 어, 원래 이성이라는 게 갖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유, 그러니까 본이라는 게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본유관념이죠. 그래서 이제 경험론자하고 이제 그 합리론자하고 서로 방향이 너무 이렇게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이제 통합시킨 게 이제 칸트부터 관념론이라는 게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제 합리론, 경험론이 두 개가 그 서로 대치를 했고 그거를 하나로 이제 통합시킨 통합 모델을 제시한 게 이제 칸트고
그다음에 이제 그 관념론이라는 것도 그 안에서 이 인간의 그 주관, 의식 이거를 중심으로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건 주관적 관념론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게 아니라 객관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제 대상이 주가 되는 거지. 그게 이제 피태. 네. 그리고 이제 셸링이라는 사람이 중간에 있고, 그 사람은 이제 그 객관적 뭐 관념론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이제 헤겔이 마지막에 절대 관념론. 그 사람은 이제 마치 자기가 그 신이 되듯이 헤겔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가 전지전능한 그 인간이 어, 절대자의 위치에 있어 이 사물을 바라보고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음. 그리고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 달라지는 게 뭐냐면 해결에서 절대 진리라는 거, 그러니까 절대지, 그다음에 절대적 그 관념 이런 거는 있지만 그 지식이라는 것이 변한 불변의 진리가 없다. 계속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대 철학을 여는 중요한 그 키워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보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런 그 모델링, 설계 뭐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그 현대 철학 입장에서 이제 어떤 사고로다가 일을 해야 되냐면 매뉴얼에 나와 있다고 해서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으면 안 돼요. 그건 현대인이 아닙니다. 근대적 사고인 거죠. 그게 이제 더 심하면 그 아주 원시적인 사고인 거지. 신학의 세계가 그렇죠. 신학은 글자 하나도 건드리면 안 돼. 성경에 있는 말은 그대로 어, 그게 이제 절대 진리이고 그건 무조건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런 거를 주장하는 사람들 우리가 근본주의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렇게 일상에서 뭐 이렇게 뉴스에 나오고 뭐 정치인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은 의외로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본주의라고 이제 우연해. 그 근본주의에 이렇게 빠진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서도 변하지 않고 그리고 갈수록 고집이 세지죠.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도 틀렸다라고 하는 그런 여지를 항상 우리는 남겨야 되거든. 왜냐면 내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한 말이 100% 무조건 끝까지 맞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그 아주 위험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까지 알고 있기로는 이렇다 이런 태도인 거지. 그렇지만 이게 상황이 바뀌거나 다른 시간 또 다른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는 달라질 수 있다. 이런 유연한 마음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프로그래밍 이런 거 할 때도 알고리즘이 절대적이라는 건 없어. 그거는 다른 사람이 더 나이스하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걸 또 변형을 하면은 또 새로운 그 설계 방안이 나올 수도 있고 알고리즘이 바뀔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는 게 현대인의 사고예요. 근데 의외로 프로그래밍을 잘하거나 또 이 분야에서 경험이 많이 쌓인 사람들, 그 사실 그런 사람들이 경험주의자적 입장을 취하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 가지 이렇게 해봤더니 이게 최고더라 이런 그 자기 신념을 가지고 있거든. 그게 경험주의하고 다르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내가 아무리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해서 얻은 그 진리나 원리라고 할지라도 이것조차도 틀릴 수도 있고 그게 변할 수도 있고 이거 더 나은 거를 누가 다른 사람이 발견할 수도 있고 이런 마음의 여지를 항상 열어놓고 우리가 이게 분석 설계도 하고 코딩도 하고 이런 게 상당히 유연한 사고를 갖고 하면 본인도 자신은 발전하고 팀원들도 마음을 터놓고 서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이게 기술이 빨리빨리 진보를 할 수 있는데 어떤 한 사람이 자기 방식만 옳다고 계속 고집을 하면 그럼 이제 다른 사람 벌써 알아. 어떤 사람은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사람 진짜 골치 아프네. 어? 저거 이미 내가 다 경험해봐서 아는데 저거보다 더 좋은 방식이 솔루션이 있는데 저거를 지상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저렇게 고집을 부리는구나. 이러면 그 다음부터 말하기가 싫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그런 체험 할 거예요. 그래서 철학적 사고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미 철학자들은 200년, 300년 전에 다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식의 자기중심적이고 절대적인 어떤 진리가 있다고 믿는 것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결과를 낳는지를 그 철학자들은 고민하면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사고하지 말자고 이렇게 책을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철학책을 읽어도 그런 그 사고의 방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뭐 니체는 뭐라고 얘기했고 무슨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고 그게 언제 사람이고 이 팩트 외우는 데만 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역사 공부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삶의 방식, 생활의 방식, 사고의 방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바꿔나간다. 좋을 때까지. 예, 그런 자세로 이런 철학 공부를 하고 역사 공부하고 그 어떤 학습, 책을 읽고 그러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하고 계속 어울릴 수 있고 이게 열려 있기 때문에 또 자기도 계속 고쳐나가는 거예요. 내가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면 끊임없이 배워야지. 그렇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 철학사에서 그 허리에 해당하는 이 사고의 흐름이 사상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개략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자 내가 질문을 몇 개씩 해오라고 그랬죠. 세현 씨 준비했잖아. 네, 질문을 하고 나는 이제 말을 자제할게. 네, 다른 사람이 대답을 하고 여기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분도 참여해서. 네, 마이크는 켜요. 스피커는 끄고. 방금 저는 여기서 나오는 마이크를 끄까? 그런 얘기지. 여기 이거는 스피커를 꺼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교수님의 스피커를 끄는 마이크로폰을 아니면 스피커를 요거가 됐어 내가 줄였어. 얘기해봐.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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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요. 테스트. 교수님, 저는 방금 교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들으면서 질문이 하나 추가가 됐는데, 고집 부리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면 좀 매너 있게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고집 부리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매너 있게 대처하느냐 그게 지금 질문이에요. 아, 고집이요? 몇 점? 고집 뿌린다고 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 진리를 하나밖에 없다. 절대 진리가 있다고 믿는 이제 하나의 근대적 사고 이런 거에 젖어 있는 사람은 자기가 어디서 배웠거나 교과서나 뭐 성경이나 이런 데서 어쨌든 이게 원전에서 읽고 그게 절대 진리라고 믿거나 아니면은 이제 경험론자들처럼
자기가 체험을 통해서 해봤더니 이거가 제일 좋더라 이렇게 그 믿는 사람들은 그게 이제 절대 진리라고 믿고 그거 이외의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릴 때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네네. 질문이 그거. 나는 좀 더 생각해봐야겠네요. 근데 우리가 이제 특히 한국 그 교육 방식이 이렇게 의문을 제시하거나 어떤 반론을 제기하면 이게 버릇없다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어렸을 때 교육을 그렇게 받은 거야. 그러니까 유치원 때만 해도 애들이 알든 모르든 막 저여저여 하고 막 손들고 이야기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본성이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자꾸 제재를 하니까 나중에는 말하기가 겁나는 거야. 잘못하면 왕따당할 것 같고 어떤 경우에는 선생님이 심지어 혼내기도 하고 그래서 점점 말수가 줄어가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이면 아예 얘기해. 그러니까 대학생들한테 질문을 해도 아무 대답. 아주 그 못된 교육 방식이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나도 교육학을 공부했지만 교육자들의 문제도 있고 교육자들이 애들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게 수업을 방해한다. 그래서 그 일사불란하게 그 교과 계획 그 교육 과정대로 나가려면은 그런 그 아이들이 자꾸 뛰어드는 거를 막아야 이게 진도가 빨리 나간다. 이런 강박관념 같은 게 그 일제 시대부터 있었던. 그리고 이제 훈장 저기 서당에서 교육할 때도 거의 그런 식입니다. 우리 유교 교육 방식도 좀 일방적이에요. 토론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아예 그 사서오경에 있는 말이 진리야. 그거를 그대로 외워서 임금조차도 그대로 이행을 해야만 이게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다. 이렇게 2조 500년 동안 해왔고 일제시대에는 일본 애들이 그걸 강요를 했고 군사독재 시절에는 정부에서 교육부에서 계속 그걸 강요했고 뭐 국민교육훈장 이런 걸 익히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삶의 방식조차 그렇게 조종을 했고 이런 것들이 잔재가 남아 있어가지고 거기서 교육받은 사람들은 자기가 별도로 이런 식의 우리 그 철학과 국토청소부 같은 책을 통해서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자기가 스승한테 배운 것, 교과서에서 읽은 것 이것만이 옳다라고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사실 정답이 없어요. 힘들어요. 나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어떤 때는 솔직히 대놓고 싸워요. 왜냐면 이게 잘못됐다는 걸 본인한테 알려주려면 그 사람이 좀 기분이 안 좋더라도 이건 아니다. 지금 당신이 얘기하고 있는 거가 틀릴 수도 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적절하게 응용을 하려면 발예를 내가 들고 그렇지 않은 경우를 내가 얘기를 하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그래서 내가 이제 여러 그 사례들을 미리 계속 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이렇게 어디 세미나 아니면 뭐 TV에서 나오는 세바스찬 강연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많이 수집하는 이유가 그런 경우에 대처하려면 나도 그 반대 논리를 갖고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례도 있다라고 그게 먼저 제시를 해서 상대방이 당신이 얘기하는 것만이 옳은 게 아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근데 이런 생각도 있으니 근데 당신은 틀렸다 이렇게 지적을 직접 하지 말고 근데 제가 듣기에는 이런 경우도 있다던데요. 이래가지고 예외 사항을 그 사람한테 제시를 하는 거죠. 그렇게 대처하면 좀 싸우지 않고. 보통 근데 그 극단적인 게 왜냐면 사이비 종교들이 그런 게 있어요. 우리는 아예 안 먹죠.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사이비에 이렇게 딱 빨려 들어가는 이유는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논리가 있거든요. 걔네들 교리 뭐 80 이런 게 있어요. 네, 그 교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들으면 뭔가 세상을
해석하는 뭔가 하나의 이 획이 만들어지거든요. 명쾌한 뭔가 예, 길이 있는 이게 것처럼. 길이 딱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이 말 외에는 안 믿어요. 그리고 그것만 주장하고 내가 맞다. 니들이 몰라서 그렇다. 막 이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 피하고 사람들한테 막 뭐라고 하고. 그런데 이 친구들을 그 바꾸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딱 하나. 좋은 방법이에요. 네. 네, 그 방법이 뭐냐면은 그 반증 영수가 있어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딱 그건데 그 논리대로 흘러가는데 허점이 있거든. 분명히 어떤 이 단어의 조합이기 때문에 얘가 그런 의미가 아니야 라는 거를 몇 개의 사례를 탁탁탁 보여주면 이 논리가 깨지는 거예요. 깨지면서 이 사람이 이제 완전 그 무기력증에 확 빠지고 그리고 나서 그러면 뭐가 맞는 거지? 라고 하는 상태가 돼요. 그때부터 이제 제대로 얘기하고 이게 뭔가 그 제대로 된 걸 가르쳐주고 그러면 이 사람이 그러니까 그 지금 우리 시대에도 자기만 통하는 방법이 분명히 전 있다고 자기만 통하는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방법을 고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방법 외에도 이런 길이 있어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좋은데 참 이게 어려운 게 그 사람의 모든 케이스를 경험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책 모임을 통해서 사실 이 책은 이 책에는 그 여러 어떤 내가 사실 생뚱맞게 야 인생이 뭐야라고 물어보면 되게 생뚱맞잖아요. 갑자기 지혜가 뭐야라고 물어보면 생뚱맞잖아요. 근데 책에 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지혜에 대해서 공유하고 그리고 서로 맞춰보고 그러는 게 자연스럽게 생각이 교류가 되고 이렇게 섞이면서 자기 아집으로 생각했던 내가 지혜를 다르게 생각했더라도 그게 아닌가 보네 하고 이렇게 계속 맞춰가는 과정이 생기거든요. 결국은 이런 그 같이 읽고 같이 생각하고 토론하는 것이 최고인 것 같아요. 이미 이 책에서도 히틀러 짱이잖아요. 히틀러 독서광이에요. 근데 걔의 단점은 뭐냐면 혼자이거든. 독단에 빠져 있는. 네. 그러니까 같이 읽는 거 이거 되게 의미 있고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 독단에서 벗어나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한 가지에만 주장을 하는 사람을 1대1로 깨려면은 내가 그 사람을 뛰어넘어야 되잖아. 그리고 반증을 내가 이미 갖고 있어야 되잖아. 네네.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게 내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나가 모르는 일일 때. 근데 내가 분명히 틀렸다는 그런 느낌이 있어. 근데 반증하기 힘들잖아. 근데 이렇게 여럿이 모여 있으면 이게 확률이 벌써 6배가 늘어요. 다른 사람이 그 반증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뭐 별로 그러니까 관계가 없는데도 제가 된 이렇던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갑자기 그 고집 부리던 사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어렸을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등학교 때 멱살도 잡히고 그런 상당히다. 경험들이 있는데 이제 그래가지고 저는 좀 충격이었어요 그때 당시. 이제 저는 제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 나름의 논리로 설명을 했는데 돌아온 거는 이제 폭력이었으니까 그냥 좀 충격이었던 거죠 어린 시절.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했었고 그냥 제 생각 제 나름의 결론을 내렸던 거는 20대 중반쯤 그냥 이제는 그 고집 부리시는 분들이 조금 안타깝게 보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을 보는 시야가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다양하게 널리 포용할 줄 모르고 시야가 그것밖에 없으니까 이제 그것만 보고 자기가 보고 있는 세상만을 말하는 뿐인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에 대해서는 그냥 그들과 내가 보는 시야가 다르다라는 걸 인정하고 그 사람의 시야를 인정해주고 그때부터 풀기 시작하면 조금 풀리는 것 같아요. 그들의 시야가 이렇다. 그리고 내 시야는 이렇고
그것을 서로 거기서부터 공감대를 맞춰가지 않으면 애초에 설득이 안 된다고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포용력이라든가 글 크기, 인품 이런 것들이 사실 그런 데서 이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경험을 하고 그 책도 많이 읽어가지고 확실히 풍부하면 포용력이 생기는 거야. 왜냐면 자기도 그런 경험을 해봤을 거 아니야. 지금 저 사람은 고집을 부리고 있는데 나도 한때는 저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을 바로 공격하고 혼내는 게 아니라 저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 부드럽게 반증 같은 거 제시하면서 꼭 그것만이 옳은 건 아니고 이런 방법도 있어. 이럴 수도 있어. 이렇게 설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지금 민규 씨가 얘기한 것처럼 그 사람을 뭐 못났다거나 나쁘다거나 그 사람이 그 뭐 악의를 가지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은 그 정도밖에 생각하지 못하는구나라는 게 측은지심 상대를 이렇게 어렵게 여기는 그런 마음 이런 게 이제 생기면 그러면 화낼 길도 별로 없고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이 거기 멈춰 있구나. 그러니까 이걸 깨우쳐 줘야겠다. 이걸 어떻게 상대방 기분 안 나쁘게 할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하다 보면 이제 사실 관계도 좋아지고 오히려 그 뭐야 악화된 상태를 오히려 전화위복의 기회가 생길 수가 있고. 질문이 5개씩 내가 준비하라는 것 같은데. 근본주의가 이제 본인이 생각하는 원화 주장이 맞다고 이제 믿는 건데 그 코페르니쿠스처럼 옛날에는 지구를 중심 생각하는 거를 얘기해. 그 주현 씨 질문에 대해서 네. 오늘부터 내가 질문을 해오라 그랬어. 계속 나만 얘기하고 있어가지고. 저도 그 교수님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게 우리 현실에 와닿고 우리가 다 이거 경험하고 있는 거잖아. 주변에 근본주의자 많아 진짜. 주현 이건 뭐 주현 씨 질문에 최현 씨도 대답해보고 나 박사도 하여튼 됐고 지금 이제 피테하고 이제 해겔. 예. 어떻게 생각해요? 그게 마이크를 켜. 그러니까 지금 컴퓨터를 마이크를 다 켜놔요. 그래야 네. 지금 마이크가 가까이 양장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리가 글로 들어가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어쨌든 상대적인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어느 시점에서는 이게 지금 현재 믿고 있던 진리가 어느 시점에는 아닐 수도 있고 이제 그런 이제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근본주의가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꼭 반드시 그게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은가. 네. 질문을 다시 해봐요. 좀 다른 질문인데 근본주의가 나쁜 네. 거냐? 네. 그렇지 않은 그런 게 질문이었잖아. 네. 저는 근본주의가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근본주의가 일단 인간은 살짝 모순적인 존재잖아요. 마이크 켰어. 잘 켰어요. 이게
마이크가 켜져야 그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렇게 라이트가 생기는. 저는 인간은 약간 모순적인 존재인데 항상 자유를 추구하지만 그 속에서 안정을 갖고 싶어하고 안정이라고 계속 이것만 강요하다 보면은 그 뭐 혁명을 일으키거나 뭔가 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거를 생각했을 때 인간에게 근본은 항상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삶이 불안정해지고 불안증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자신의 근본이 어느 정도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근본은 존재하는 게 전 맞다 생각하고 다만 그게 항상 변할 수 있는 태도가 저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시안 씨.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근본주의는 결국 그 내가 믿고 있는 아니면 내가 어떤 원리 하나를 되게 그 기초에 두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어떤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신본주의의 사회가 있었고 그리고 근대를 우리가 인본주의 사회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인본주의, 신본주의에서 이게 나쁜 건 나는 뭐 나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개인의 신념일 수도 있고 어쩌면 사회의 신념일 수 있으니까. 근데 그 근본이라고 하는 그 원리에 알라 뭐 이런 데들 그 원리로 나머지를 그 뭔가 이렇게 차별하거나 재단하거나 뭐 이렇게 소외시킨다거나 아니면 그래 넌 그래서 죽어도 돼 이교도인이니까 넌 죽어도 돼 뭐 이런 건 사실 생명을 모두가 중시하는 이런 그 현대의 어떤 생각에서는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맞을 수 있어요. 모두가 인정하니까. 근데 지금 시대는 여러 가지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어울려서 하는 이런 시대에서는 이 근본주의가 자기와 사회, 뭐 가족을 지킬 수 있는 좋은 어떤 기반은 되지만 그것을 너무 이제 확대시켜서 모든 것에 적용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결국 백인이 우월하고 그리고 누가 뭐 이슬람의 알라가 우월하고 나머지는 다 이교 또는 그냥 그 바다의 벌레와 같이 보는 이런 것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현대에서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근본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내가 어디서 왔고 내가 무엇을 믿고 있고 내가 무엇을 신념으로 갖고 있냐 그게 내가 잘못됐지 않은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인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그 용어상으로는 근본주의라는 말 자체는 나쁜 얘기예요. 근본주의는 안 좋은 거. 이제 그 태도가 안 좋은 거를 근본주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신념대로 옳다고 하는 게 근본주의가 아니고 어떤 근거를 대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인은 성령의 그런 그 기본을 갖고 거기에 나오는 것만이 진리다라고 믿는 게 그게 마호메트 이런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은 그 코란 경에 나와 있는 거 이것만이 진리고 나머지는 아니야. 그렇게 또 유교론자들은 노노에 나오는 게 이게 절대 진리야. 이걸 벗어나는 건 다 틀린 거고 잘못된 거야. 이렇게 믿는 게 잘못된다. 우리 조선시대에도 그 역사가 있잖아. 그 송시열 대전의 아주 대표적인 학자인데 물론 훌륭한 분이지. 근데 저분이 계속 그 역사적으로 욕을 먹는 이유가 그 주자학, 이 양명학 이런 중국의 학문을 갖다가 글자 하나도 고치면 안 된다고 하잖아. 그거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이게 진리고 이대로 행하고 우리가 행동해야 된다라고 그거를 조금이라도 벗어나서 그 다른 주장을 펼치는 사람은 전부 귀양 보내고 왕한테 시켜가지고 막 죽이고 막 이랬거든. 그게 당파 싸움의 아주 근본적인 원인이었거든. 그런 태도가 안 좋다는 거지. 그게 어떤 경우는 진짜 폭력을 낳기 때문에 사람 목숨과도 관련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근본주의가.
그러니까 근본주의를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측면에서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현 씨 질문에는 근본주의는 그 자체가 나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저도 이제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좀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말씀드렸던 게 근본주의라는 말이 너무 모호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생각하는 근본주의는 자신이 생각하는 진리를 믿는 것. 그래서 결국에는 각각 개인마다의 근본이 다르고 진리가 다르니까 그럼 근본주의라는 것의 근본은 모호한 의미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리가 다 다르니까. 근데 저는 이게 좋다, 안 좋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면 전 안 좋다라고 생각해요. 안 좋다라고 생각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데 자신의 진리만을 믿는 사람은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저는 고집쟁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달라지지 않을 것 같고 자신의 진리만 믿고 변화의 가능성은 아주 적을 것 같고 그래서 저는 근본주의는 결국 고집쟁이로 가는 길이 되지 않을까 지름길. 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나 박사님이 의문을 또 질문을 제시해서 새로운 저는 이제 헤겔이라는 철학자를 사실 이제 논문 쓰면서 좀 많이 봤던 철학자 중에 한 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좀 유명했던 거는 이제 초인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제 초인이라고 하는 건 이제 절대자 또는 이제 절대 정신을 가진 그런 사람으로 저는 좀 이해를 하고 나름대로의 그 이론들을 제가 봤던 기억들이 있는데 좀 다른 시각에서 사실 저는 그 헤겔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었는데 제가 북한을 이렇게 전공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이제 주로 이제 사회주의 체제하고 자본주의 체제를 가르는 기준을 이제 사적 소유를 인정을 하느냐 아니냐를 가지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헤겔이 했던 주장 중에 하나가 그 농노의 어떤 생산 활동을 가지고 예를 듭니다. 근데 이제 농노가 열심히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 생산을 했을 때 그것이 농노의 것이냐 아니면 그 중세 공건제에 있던 그 영주의 것이냐 거기에 대한 이제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어떤 사적 소유에 대한 절대적이고 그리고 또 배타적인 그런 권리가 논란이 생길 수 있는 이 의문을 최초로 제시했던 사람이 이제 헤겔의 그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었는데 그거는 이제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에 있었던 그 하나의 이제 그 부분이었고요. 이제 제가 헤겔을 보면서 좀 이제 그 절대자 초인에 대한 그런 이제 생각을 이렇게 보면서 이 사람도 좀 고집을 부렸구나 자기의 어떤 이제 철학 이런 것들을 이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걸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주장 내지는 이제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고집을 부렸구나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을 하게 됐거든요. 이제 절대자나 절대 정신에 대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됐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사실 좀 고민이 되고 궁금했던 거는 이제 변증법 하면 헤겔이고 이제 헤겔을 계승했던 거는 이제 막스의 이제 또 유물론적 변증법인데 그 앞에 사실 이제 피테가 먼저 변증법을 주장을 하고 나왔다고 제가 이제 책에서 봤는데 그러면은
둘 사이 어떤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읽히고 또 계속 봤는데 이 두 가지 두 학자의 그런 변증법의 차이점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가 제가 좀 궁금한 부분입니다. 네. 책을 읽고 저는 못 읽어가지고. 못 읽었어? 네. 근데 이제 피에테하고 피에테는 변증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피에테가 얘기한 거는 자아라는 개념을 만들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칸트가 그거 하잖아요. 그 선언적 나하고 그 실제 이제 감각하는 나를 이렇게 분리하잖아요. 그거를 그냥 이렇게 그 영역을 그냥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이 자, 얘기라고 그러 그게 지혜였나? 다른 사람이었나요? 그게 피테가 한 거죠. 맞죠. 네. 그래서 그게 그게 자아라는 개념 속에 네, 대상, 물질, 네, 그게 이렇게 분리가 돼 있었던 네, 주체와 객체 이런 네. 하나로 그 자아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맞아요. 정신과 물체도 그 자아 안에서 다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모순 있잖아요. 그 실제 이제 내가 그 선언적이라고 하는 그 모순 있잖아요. 그 모순을 해결해요. 그냥 근데 해결이라기보다는 그냥 봉합 이렇게. 그래서 이게 사실 피테가 피하고자 했던 것은 왜 칸트가 이제 주체가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상을 바라보면 대상이 보여주는 사물이 보여주는 어떤 현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현상은 내가 감각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게 어디까지는 알 수가 있어. 근데 그 사물의 본질 자체는 그러니까 물 자체라고 칸트가 얘기한 그거는 우리가 영원히 알 수가 없다는. 그거는 이제 뭐 하나님이라는 게 뭐 기독교 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게 신의 영역이다. 이렇게 이제 칸트는 그걸 제껴놨다고.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피터가 볼 때. 왜 사람이 어차피 인식하고 이 세상이라는 걸 바라보고 사는 건데 그걸 우리 영원히 인간이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다고 하는 게 그게 뭐냐. 그것도 사실은 우리 내 안에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 자아 속에서 다 그 작용하는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객체와 주체가 분리돼가지고 그게 맞냐 틀리냐를 확인하는 과정을 없애버려요. 그래서 이제 자아에서 모든 게 다 나온다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그 융합법전적인 그런 사고인데 그 중간에 여기 책에는 이제 빠졌지만은 쉐링이라는 사람은 웃긴다. 무슨 사물이 원래 걔는 있는 거지. 그걸 인간의 자아에서 다 사물도 나왔다고 하는 게 말이 되냐. 그게 이제 쉐링이라는 거예요. 쉐링은 그건 그냥 자연에 속한다. 자연이라는 게 거대한 그러니까 어떤 실체가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중에 하나다. 그러니 자연 속에 있는 나, 뭐 사물을 인식하는 나나 그 사물이나 그 자연 속의 일부인데 그걸 왜 둘을 분리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게 이제 자아냐 자연이냐를 이제 둘이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해결이 그렇죠. 네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죠. 그래서 정합. 다시 또 병합시킨 게 이제 해결. 그래서 사실은 피에테하고 그 해결하고 이렇게 구분되는 건 아니고 피에테는 아예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변증법은 어쨌든 근데 해결의 변증법은 너무 크죠 범위가. 이런 어떤 우리 세계에서 이 자그마한 세계에서는 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 상당히 그 역사나 이런 큰 빅히스토리 안에서는 이게 보이지만 사실 이런 인간의 이런 자그마한 생활에서는 보이지 않는 좀 그래서 그게 어쨌든 마르크스의 사적인론의 재료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 역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피에테의 그 생각은 나는 사실 그 편하다. 사실 앞에
그렇게 골머리 썩어서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그 선언이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분리해 놨는데 다시 합쳐버리고 그 생활이 참 편하네. 예. 그럼 나박사가 지금 질문하는 거에 이제 정답은 아니겠지만 조금 차이를 본다면 지금 이제 박주환 대표의 범위를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피테가 생각한 그 뭐 태제, 안티태제, 뭐 신태제 이런 식으로다가 했던 게 상당히 이 변증법하고 유사해요. 근데 그거를 왜 그 사람이 그런 주장을 했냐면 항상 이렇게 사람이 뭔가를 인식한다라고 하는 것,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거는 대상이 항상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졸도해 있거나 그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자기만 있는 거예요, 자기만. 그러니까 자아만 있는 거는 사실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항상 그 어떤 관찰의 대상이나 내가 생각을 해야 될 어떤 대상이 나타날 때 의식은 작동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이제 의식이라는 단어를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 심리학, 뭐 의학, 그다음에 철학, 뭐 이런 각 학문 분야마다 의식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요. 그런데 이제 의학적으로는 깨어있는 상태가 의식이 있는 거고 깨어있지 않은 의식이 없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의식이 없어요. 죽은 사람도 의식이 없고 식물인간도 의식이 없고 깨어 있다라는 말은 그러면 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 대상을 인식하고 있냐 없냐의 차이. 그러니까 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다시 얘기해서 여기 감성들이 이제 알잖아요. 그죠? 외부 세계가 내 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게 그 의식 상태예요. 그렇잖아요. 대상이 뭘 의식하는 오감으로다가 뭘 이렇게 감지할 수 있는, 감각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뇌로 우리 인간의 인지 세계로 들어올 수 있으면 의식이 깨어 있는 거고 아무것도 안 들어오면 그건 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럼 이 뇌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냐? 해요. 그 왜 저번에 생각이라는 거 한다는 했잖아. 우리 뇌는 되먹임 현상을 갖고 있어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외부에서 아무 감각이 안 들어와도 자극이 없어도 우리 뇌 스스로가 지 스스로 또 생각을 한다고 피드백 시스템을 갖고 있어가지고 그게 꿈이에요. 뭐 해몽하고 뭐 다 거짓말이고 프로이드에서 나오는 꿈에서 지금 다 거짓말이라는 게 드러났고 그게 자의식인 거예요. 자의식. 자기 뇌 안에서 일어나는 기억이 자극이 돼서 스스로 생각하는 작용이 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외부 감각이 없어. 근데 그걸 의식이라고 안 해. 뭔가 뇌는 활동하고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뇌가 활동하고 있는 상태를 의식이다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외부에서 들어오는 자극에 반응할 수 있는 오픈 시스템이 되어 있느냐, 그거 가지고 의식이냐 아니냐. 그래서 꿈을 꾸고 예를 들어서 코마 상태에 있는 사람이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 동안에 아무런 기억이 없으면 그건 무의식이었어. 근데 예를 들어서 자기는 다른 활동은 못하지만 옆에서 자기 애인이 와가지고 막 울면서 뭐 했던 얘기 다 듣고 있었다. 그 의식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외부 세계와 이 커뮤니케이션이 되고 있는가를 갖고 의식을 짓고는 이제 다 통일이 됐어요. 심리학에서도 그렇고 의학도 그렇고 철학에서도. 그래서 그러려면 의식이 어쨌든 있어야 뭐 질리고 뭐고 이런 걸 깨우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자아라는 게 먼저 있다. 그러면 아무리 이게 자아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도 그 대상이 없으면 이게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자아를 먼저 정립을 하고 그 다음에 대상을 그 다음에 반정립을 해. 그럼 반정립이라는 게 뭐 걔를 반대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의 반하는 다른 걸 만든다 이런. 그 대상을 만들면 그러면 이제 대상관하고 또 분리가 또 되잖아. 그러면 그 피테가 원래 의도했던 바와 다르게 되잖아. 이게 자아 속의 하나라고 했는데
나 자아를 확립하고 그 대상을 그 정립을 하는 게 이제 반정립이야.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또 분리의 문제가 생기니까 이걸 통합을 해야 다시 원래로 돌아가잖아. 그래서 그 변증법적 사고가 거기서 시작이다. 나를 먼저 정립하고 반대로 그 반정립을 하고 그걸 다시 통합을 해서 자아 속에 다시 넣어서 그 대상화했지만 그게 나의 일부였다는 거를 그 통합해 나가는 과정.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사고는 계속 일어난다. 이렇게 피터가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힌트를 얻어가지고 해결은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그 범위가 이제 확 커지는 거지. 우리 그 자아 안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역사를 통해 그래서 역사 철학자라고도 해요. 해결. 그러니까 역사를 철학의 관점으로 끌어들이는 사람. 그 전에는 계속 대상과 그 객체와 주체 간의 문제라고만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그 인류의 이렇게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도 그 정반합이 계속 일어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진리는 변한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자기가 그런 식으로 정반합이 일어난다는 걸 그리고 그건 변환이 없다 절대 진리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서 나중에 말년에 이제 그 해결도 자기 모습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럼 그 말조차도 잘 틀릴 수 있다라고 인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는 그 물러나지 않았단 말이야. 이 생각은. 그래서 자기 모습을 스스로. 그러니까 역사는 정반합의 절차를 거쳐서 진리라는 것은. 근데 이제 한 가지 여유를 남긴 게 그렇게 정반합을 통해서 진리는 변할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긴 게 그게 이제 절대 진리라는 게 깰 수 있다라는 여지를 남겨서 그래서 해결이 위대한. 그게 현대 철학을 싹 튀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의 철학자들은 그거 갖고 이제 더 이상 논쟁할 것 없이 어차피 주체라는 것도 변하고 객체라는 것도 끊임없이 변하고 그 둘 간의 관계 그게 이제 진리잖아. 그게 인식론이고 주체와 객체가 어떻게 일치해 가느냐가 이제 그 진리 우리가 알고 있는 사물에 대한 진리 이런 게 다 주체와 객체 간의 관계잖아. 그게 그것도 다 변할 수 있다. 이게 이제 현대 철학의 흐름이 되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신 때는 주체는 변화가 신이 어떻게 변해? 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경험론 이런 데서는 객체가 또 변해요. 객체가 완벽한 게 뭐가 그 칸트도 사실은 객체가 완벽하다고 믿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물 자체라는 거를 인정을 한 거지. 그걸 변하지 않는 게 뭐가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그런 거 없다는 거죠. 이렇게 쉐링을 거치고 해결을 거치면서 객체 자체가 변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변합니다. 그럼 이제 아까 우리 근본주의로 다시 돌아가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게 절대 2000년이 지나든 2500년이 지나든 계속 맞는다라고 얘기하는 게 근본주의잖아. 근데 그것조차도 상황 따라 현재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나 또 어떤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해서 그 성경의 말씀을 적용해야 되나 이거를 변해 가면서 생각을 하면 그런 근본주의가 아니에요. 그건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 이 말은 상징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라는 게 우리 하나님의 가르침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근본주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렇잖아. 근데 그 자체가 뭐 변하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관계에 대한 얘기잖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주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객체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객체와 주체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 한국은 다 인간이 만들어내는 그 논리나 법칙이나 원리나 뭐 가설이나 이론, 뭐 우리 책에 있는 내용 이런 것들은 다 관계에 관한 얘기들이거든. 그것조차도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라고 지금은 이제 현대 철학에서는 합의를 본 거죠. 그러니까 교과서적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 그 교과서에 있으니까 그거대로 한다면 근본주의가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교과서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우리 마음이 바뀌어야 현대 철학이 제대로 되는 거예요. 결국 그런 어떤 유연한 생각이 있어야 현대인 거죠. 그러니까 그 아직도 옛날에 그거에 그 확고한 어떤 자기 고집이나 자기 그것에 쌓여가지고 변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 이제 아직도 이제 근대나 호시가되고 네, 중세에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은 변할 수 있다, 다를 수 있다 이런 것을 인정하는 게 자연스러워지는 거죠. 답이 됐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뭐 다른 이 PP나 해결이나 아니면 우리 일상에서 겪는 어떤 철학적 문제나 사고 방식의 문제, 사람과의 관계 이런 데서 생기는 문제 이런 거를 포시티브하게 자꾸 얘기를 하면 좀 내 사고가 좀 싫어 이렇게 유연해지는. 얼마 전에 읽었던 책에서 말하길 현대인 지금 인류 역사상에서 가장 불안한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현대인들이다라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유를 너무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어느 정도 사회도 좁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도 좁았고 그래서 평생 그 세계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항상 옛 사람들이 했던 거 그대로 하고 다음 세대도 당연히 그대로 하고 뭐 그런 게 지금보다 훨씬 많았기 때문에 고민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고민이 가장 많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하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그게 현대 철학과도 비슷하게 접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어떻게 그 불안함을 가봐야 될까 라는 게 좀 궁금한 것 같아요. 좋은 질문. 다른 사람도 답변도 듣고 싶은데. 주현 씨. 현대 철학에서는 좀 정답이 없다라는 게 강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근본주의는 나쁜 거를 뜻하는 단어인데 이제 자기만의 신념을 가지고 지내야 되는 게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단어를 끌어냈네. 신념이라는 단어. 나영원. 네. 일단 이게 뭐 아는 만큼 보인다는 얘기도 있고 한 가지는 또 한 가지는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사실 이게 다 같은 말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떤 시각에 따라서 또 다르게 생각이 되기도 하고 이럴 땐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땐 저게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혼란이 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생각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 자신이 어떤 중심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어떤 시대에나 문제는 좀 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항상 고민을 하고 이제 지금 시대에 살아가면서 생각하는 문제들이 있고 이제 굉장히 좀 불안한 부분들. 근데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이제 너무 많은 인구가 있는 뭐 저출산이기는 합니다만 굉장히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가고 있고 지금 세대에서는 그리고 또 그러면서 또 좀 더 안정되기를 바라기도 하고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또 어떤 뭐 취업 다음에는 결혼 다음에는 또 이제 출산에 대한 부담 또 그거를 또 바라보는 기성세대와의 갈등 이런 것들이 많은 부분들을 또 불안하게 하는 요인인 것 같다는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이제 그 이전에 한 시대를 좀 살아갔을 때 고민을 생각을 해보면 또 행복한 고민이라고도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전쟁이나 아니면은 폭력이나 개개인들이 이제 기아나 뭐 이제 충족하지 못했을 때 그런 이제 시대
살았던 그런 과거를 생각을 했을 때 지금에 살아가는 고민들은 또 그때의 고민과는 또 많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중심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하나 정리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우리 부모님 세대에 살았을 때 어떤 고민이 있었을까 그 시대의 고민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제 할아버지 세대 때 고민이나 뭐 이런 그런 부분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하나씩 정리를 해본 다음에 그러면 앞으로 30년 뒤에는 우리가 어떤 고민을 할까에 대한 것들에 대한 정리가 좀 되면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고민이나 이런 갈등 부분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떻게 중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생각을 합니다. 죄송하지만 그 자유 뒤쪽을 못 들어가지고 질문 다시 한 번만. 네. 그러니까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 굳이 세대를 나누지 않고 세대나 그런 거 차이 없이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살잖아요. 생각의 자유, 뭐 종교의 자유, 뭐 여러 가지 자유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 때문에 정해진 게 없다는 게 사회가 요구하는 것도 없고 뭔가 도덕적이나 그런 것들도 어디에 가든 바뀔 수 있는 시대 안에 살고 있는데 이것과 그러니까 정해진 게 없다는 거죠. 정해진 게 없고 모든 것이 다 맞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현대 철학과 좀 닮아 있는 조건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라는 게 제 질문이죠. 제가 좀 근데 저는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잘못됐다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 지금 뭐 정리된 게 없잖아요. 근데 제가 요즘에 되게 좀 충격을 받을 만한 그런 문장을 읽었는데 예전에는 흑인이 노예를 하는 게 당연했고 지금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인권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전에는 여자가 투표권을 갖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 당시 시대에는 당연했던 게 지금 아닌 것도 있고 근데 저는 지금 맞다고 생각하는 게 후에는 아닌 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해결을 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가 잘못 정리한 것 같은데 그 자유 때문에 현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불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불안. 불안을 사실 옛날에는 위에 현 스스로가 했던 것들을 그대로 하거나 아니면 밑에 사람도 당연히 그대로 비슷하게 조금 더 바꾸고 조금 더 바꾸고 하기만 했으면 됐는데 지금 시대에는 진짜 너무 많은 사회 속에서 너무 많은 이상들과 너무 많은 것들을 알고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오는 앞으로에 대한 불안감, 막연함, 그다음에 워낙 그리고 많이 빠르게 변동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개인이 어떻게 개인이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변화하는 두려움을 대비하는 공부와 경험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려운 문제인데 사실 그 중세 시대에는 그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한 문장으로 다 해결했어요. 신의 뜻이. 네. 아파도 신의 뜻이고 죽어도 신의 뜻이고 잘 돼도 신의 뜻이고 얼마나 편해. 그 모든 세상. 판사, 변호사, 네. 이런 게 경찰이고 뭐 아무것도 없었어. 네, 그냥 신의 뜻이야. 신의 섭리고 이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 내가 당하고 있는 불평등이나 뭐 이런 어떤 억압을 그냥 신의 섭리,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되게 심플해지. 네. 심플해. 판단이 기준. 그러니까 차라리 그걸 받아들일 때는 빨리 받아들이고 네. 다시 이제 신의 어떤 그 기이하는 그 삶을 어떻게 하면 다 살까 큰 고민이기 때문에 너무 생활이 심플하고 그렇기 때문에 행복했을 수 있어. 우리가 중세를 암흑의 시기가 나지만 오히려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았어.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주장하는 데가 있잖아요. 네팔이나 방글라데시. 뭐 이런 방글라데시 이런 산중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지고. 행복지수 훨씬 높다고 그러고 북한도 조사 안 해봤지만 북한도 일원화된 사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김일성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그 부자들이 그러니까 속편해. 그러니까 잘 살고 싶으면 거기에 그냥 가서 노예처럼 살면은 속편한 거야. 뭐 자유고 뭐 그렇게 논쟁은 벌일 필요도 없고 되게 심플해. 근데 과연 그게 바람직한 삶이냐? 그러니까 사실 네. 그게 결국은 사회를 통합하고 있는데 오히려 통합하는 사회에서 사람들은 행복을 느껴요. 근데 지금은 해체하는 시대잖아요. 그렇죠? 모든 게 해체되고 내가 야 사랑이야 라고 하면 그 사랑이 뭔데라고 하고 다 해체해버려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냥 감정에 다 버린 거죠. 그리고 내가 우리가 이게 우리가 우정이야라고 하면 우정도 아무것도 아닌 거죠. 다 해체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 행복을 느낄 단어가 우리한테 사실 없어지는 거지 계속 하나씩. 그러면 나는 그게 더 행복한데. 그렇게 무한한 자유가 자꾸 많아지는 게 훨씬 근데 그거는 네, 저하고 생각이 다르네. 사실 그 고민을 나도 비슷하게 했었어요. 근데 지금 아까 질문한 게 사실은 이 우리 지금 읽고 있는 책에서 보면은 피테의 그런 자아 모델에 대한 반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내가 갖고 있는 자아가 있을까? 그리고 내가 바라보는 그 대상이나 물질 이런 거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지식, 진리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피테에 대해서 그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자아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이제 다를 경우에는 이게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서로 다 자기가 진리니까. 그렇죠. 그게 통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도 그렇고 이 철학의 흐름도 보면은 인간은 양 측면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통일하려고 하는 그게 이 물리 법칙도 똑같거든. 네. 그 빅뱅 이전에는 정지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 우주가 완벽하게 한 점이었어요. 그 극한점이 점 하나였다. 이때는 혼란도 없고 엔트로피도 없고 아주 완벽한 그 상태예요. 근데 여기에는 생명이 없어. 그 완벽한 상태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완벽한 균형 상태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고 그 자체가 아주 안정돼 있어요. 근데 빅뱅이 빵 생기면서도 균열이 생깁니다. 그 균열이 증폭이 돼가지고 우리까지 생명체가 생겼어요. 그 다이내믹한 세상으로 바뀐 거죠, 지금 우주가. 근데 그 우주는 또다시 안정화 상태로 가려고 해요. 그럼 이제 우주가 다시 빅뱅 그 초기점으로 회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우주도 그렇듯이 이 인간도 우주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게 자유를 원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또 뭔가 원칙과 질서와 그 절대 진리 같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것만 따르면은 속편해. 그러니까 이제 회사 생활을 예를 들면 8시간 근무하라고 딱 8시간만 근무하는 규칙을 지키면 그게 이제 규칙이거든. 그대로만 하면은 나는 땡 6시 되면 이제 퇴근하고 그래서 속편한데 이게 이제 일에 뭐 유연 근로제, 선택 근로제 막 이런 것들이 생기면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뭐 92시간까지 일할 수 있게 허용해야 된다는 얘기가 최종에서 나온다는데 이게
뭐라 그러냐면 지금 노동부에서는 규제를 풀다는 거야.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규제를 해서 52시간 이상은 일을 못하게 하는데 규제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풀어라. 그러면 이제 젊은 사람도 참 좋겠어. 92시간씩이나 일하고. 규제가 풀려서 이제는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뭐 9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세상이 이제 머지않아 올 거예요. 20대는 아주 편안할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자유로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가 계속 이게 정반함이라는 말이 참 그래서 아주 적절한 말이다. 사람은 자꾸 통일을 원해요. 질서를 원하고. 그냥 친구 사이에도 야 너는 좀 약속을 지켜라. 좀 우리끼리 정해놓은 규율을 지켜라. 그게 깨지면 우리 사이가 되겠냐. 그게 남녀 사이에서도 정해진 어떤 룰이나 규칙이나 뭐 관습이나 이런 걸 지켜야지 평안하거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자기들 자꾸 깨고 싶어. 그리고 어떤 때는 그런 걸 벗어나는 거를 멋으로 알고 또 술 마시거나 뭐 이렇게 그 자유로운 시간 갖고 할 때는 그 정해진 규칙을 깨는 거에서 또 파격의 미라는 시도 있잖아요. 그걸 또 우리 즐겨요. 이 두 가지 양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사실 우리 사회에 그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하고 엮이면서 그건 난 자유가 있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벌고 내 능력은 그 어쨌든 내가 능력이 있는 만큼 돈을 벌 수 있고 부를 가질 수 있어 권력을 가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심어주는 게 사실 신자유주의인데 예, 그 경제체제하고 딱 맞닥뜨리니까 이제 그 통합보다는 분열을 원하고 내가 개별화되기 원하고 나는 나 스스로 존중받을 수 있는데 내가 왜 쟤하고 같이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사실 그 극단적인 예가 현재가 지금 그런 시대가 더 심해진 것 같아요. 근데 극단적인 예가 한 번 더 있었어요. 그 전에 예전에 그 마르크스 때 그 산업혁명 다 끝나고 그 시골에서 바로 온 사람들이 자기 능력껏 됐단 말이에요. 예, 왜냐면 그때는 자유인이라고 했고 그때 사회계약론 그때 루소가 나오면서 계약의 당사자인 거야. 자본가와 그러니까 계약에 의해서 하지만 되게 형편없이 우리 짜왔던 거지. 근데 내가 24시간 어떻게든 쓰면 돈은 다른 사람들보다 2배 더 버는 거죠. 그런 시대였어요. 그 시대는. 근데 그 시대에 민중의 삶은 완전히 그렇지. 근데 그걸 사람도 엄청 많아. 네. 근데 그걸 극복하게 된 계기가 뭐였지? 러다이트 하고 그런 게 생겼잖아. 네. 근데 결국은 그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태일 하죠. 노동조합이 생기면서 서로 연대하고 야 우리 저런 악덕 그 하지 말자. 이렇게 되면서 그 사회 전반적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전쟁이 나서 이게 좀 도움이 됐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 이 조합이 서로 엮여가지고 우리 그래 쟤 정말 일 못하지만 나도 저제에 갈 수 있으니까 서로 돕자 해가지고 이 조합들이 서로 이렇게 서로 돌봐주고 안아주고 이렇게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이 그 사람들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평균적인 어떤 삶을 살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쨌든 이 신자유주의가 다시 나오는 자본주의하고 비슷하게 이게 다시 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 자기 능력과 플랫폼 노동자로 다 전락하고 있고 근데 아무도 그것을 문제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그 현대에서 그 깨어지고 해체되는 거는 되게 달콤한 저는 사과가 달콤한 그 아담의 그 알지 하와이 사과인가요? 뱀의 사과인가? 그 선악과 같은 그런 게 아닌가. 하지만 거기서 다시 통합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보면 좋은데 근데 그것조차도 다 깨버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게 참 모든 것이 무너지니 재 속에서 무슨 꽃이 필 수 있을까? 페이론이 근데 우리가 그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그런 규제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제 자유라고 하는 거
이게 속박과 자유가 있는 게 반대 개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각자는 자유로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정부라는 걸, 국가라는 걸 만들고, 정부라는 그런 단체를 만들고, 법이라는 걸 만드는 거는 우리가 속박을 만들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무국적이면은 사실 군대 갈 필요도 없고, 의무비로 갈 필요도 없고, 세금 안 내도 되고, 상당한 자유가 주어져요. 근데 그거에 대한 대가가 또 너무 커. 그렇지 않아? 내가 국가가 없으면 어디 외국 여행도 안 돼, 사실은. 그리고 언제 맞아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누가 보호해 주지도 않아. 그리고 지금은 뭐 나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입이 없으면 기초노령연금이라도 줘가지고 먹고 살게 해주는데 그 완전 자유를 줘가지고 내가 불황민이 되거든요. 그런 최소한의 내 생계 수단조차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역사의 흐름을 보면 어떤 게 자유고 어떤 게 이제 규제냐 이런 걸 볼 때 약자 방향은 나는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지. 힘없고 약하고 그 병들고 또 뭐 장애가 있거나 이렇게 어쨌든 사회적인 약자들을 만약에 방치했을 때 그 대가가 사회가 치는 대가 엄청나다는 사회적 비용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그냥 다 자유롭게 내버려 두면은 잘 살고 힘있고 건강하고 잘생기고 뭐 돈 많고 권력 있는 사람은 잘 살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게 역사적으로 증명했다. 그 사람들이 있음으로써 사회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 균형점이 되는 거지. 심지어 이제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그 한때 그 이제 철기 시대가 처음 도래했을 때 그것 때문에 이제 국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 이 철기 시대에는 무기를 이제 가진 사람이 옛날에 활이나 돌로 뭐 사람 죽여봐야 한두 사람밖에 못 죽이는데 이게 뭐 장팔사모 있잖아. 그 관우 같은 게 그 장비가 들고 다니는 칼은 한 칼에 10명씩 뺐거든. 이게 총은 한 발에 수백 명 죽일 수가 있잖아. 이게 이제 거대 권력을 낳은 하나의 운명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때는 신나서 죽인다.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다 죽이는 거야. 근데 내가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존경을 받고 싶은데 내 말 안 듣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니까 나를 존경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신도 마찬가지예요. 신이 노아 방주에서 그런 노아가 나오잖아요. 내 말을 안 듣고 자꾸 주인들이 뭐 상을 만들어서 막 저렇게 숭배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는 이 버릇 없는 것들 이거 혼내야 되겠다고 그냥 홍수로 다 쓸어버리려고 했더니 그리고 누가 나를 섬겨? 나를 섬길 신자가 없는 이 지구상에 인구가 없는데 신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 의미가 없잖아. 그게 이제 역사적으로 자꾸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뭐 사회 복지제도라는 것도 뭐 기본소득 문제라고 이런 것도 다 나오는 이유가 결국은 다 같이 더불어 살아야 내가 돈 있는 것도 의미가 있고 권력 있는 것도 의미가 있지 힘없고 그런 약자들이 그야말로 피폐돼가지고 막 여기저기서 굶어 죽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대해서 아무런 그 능력도 없이 내가 물건을 아무리 잘못하면 뭐하냐고 누가 사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런 상태가 되는 게 결코 이렇지 않다는 것들을 깨우친 거지 역사적으로. 그러다 보니까는 온갖 그 복지제도, 뭐 무료명부제도, 뭐 의료보험제도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면서 그런 약자들을 보호하는 수단들이 자꾸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행복은 어떻게 생각나요? 행복은 나는 알아. 비싼. 여기서 한 가지 더 좀 더 다른 관점의 질문을 한 가지 더. 아니 근데 어느 정도 답을 얻었어요? 아직 그 안 질문에? 줬죠. 아직 그 답을 안 줬잖아요. 아니 내 어디를 보면 몰라. 새로운 질문. 네. 궁금한 게 이제 조금 저희는 이제
사회인이 자본주의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결은 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비즈니스적으로 된 거죠. 그래야지 도움이 됩니다. 비즈니스적으로 이걸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가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추천 알고리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게 불안 선택에 대한 선택의 자유 속에 선택의 홍수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뭔가 정보를 준 거죠. 선택할 수 있게. 뭐 배민이라든가 배달의민족이라든가 유튜브의 추천 알고리즘 그들이 원하는 걸 대신 파악해줘서 그들의 선택을 돕는 게 이제 비즈니스로 발전을 했다 생각을 해요. 이제 이런 게 또 어떤 게 있을까 이제 그게 사실은 그게 또 다른 토막이지. 네 맞아요. 사실 해체됐다가 그게 다 해체된 거잖아요. 배달도 다 해체돼 있고 네. 다 알아서 배달을 하다가 누군가 이걸 통합하면 좋겠다 네, 그래가지고 맞습니다. 만든 게 배민이고 맞습니다. 그리고 토스도 각자 알아서 해결하던 거 네. 또 누가 이걸 누가 대신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이거. AI조차도 그런 거거든요. 원래는 알아서 내가 선택해야 되는 건데 내가 패턴이라는 게 뭐야? 패턴의 역으로 얘기하면 그 통합이다. 통합해서 내가 제일 좋아할 만한 유형의 사람 중에 이 그룹핑을 하고 그룹핑이 네가 해당되는 얼마나 다시 통합이니까 아까 교수님께서 누가 해체하면 사람들이 상당히 나는 사실 고독해지고 쓸쓸해지고 네. 외로워지고 힘들어지지만 네. 다시 이걸 역으로 통합시켜주면 통합하는 무언가를 생각하면 또 네. 행복해지고 뭔가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이런 게 이게 사실은 이 두 단어, 이 세 개의 그 흐름을 하는 두 단어의 해체와 통합이에요. 해체. 네. 그게 삶의 원리라는 걸 깨달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내가 네.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행복해지지 않는 범위에서 누릴 수 있는 통합을 만드는 거예요. 통합 네. 시스템을. 그러면 나는 그 통합 시스템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그 권력을 누리는 거 어떤 면에서는. 그렇죠. 근데 다른 사람이 또 주축해놓은 통합 시스템이 있잖아요. 그치? 거기에는 그냥 참여해주고 놀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스템을 만나든 뭐 사람도 이제 하는 시스템이니까 다른 사람을 만나든 어떤 조직 또 내가 이제 어떤 커뮤니티 모임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자체의 어떤 통합 능력 얘들을 내 거에 일부러 자꾸 만들어놔. 그러면 거기서 나는 이미 통합된 시스템들로부터 에너지를 내가 얻을 수 있는 거를 나는 또 구축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플랫폼을 하나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른 플랫폼을 인정하고 그들이 또 그 플랫폼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내가 에너지를 도와줘. 왜냐면 얘들이 다 사라지면은 아까 왜 나를 믿을 시도가 없는 것처럼 그런 힘이 없듯이 그런 플랫폼들이 만약에 사라지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내가 행복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독립적으로 이렇게 어떤 룰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시스템들을 그거를 내 거의 일원으로 또 만드는 내 플랫폼을 또 내가 만드는 거죠. 이 원리가 사실 이거 회사에 이걸 적용하면 이 원리가 결국 부서와 부서들이 있을 때 맞아요. 부서와 부서가 서로 어떤 때는 서로 이제 나눠서 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어떤 때는 같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확실하게 도와주고 저쪽에 도움도 받기도 하고 하면서 이런 어떤 주고받는 것들이 서로 소통하고 상호 소통하고 일이 많을 때 그게 이제 그 하나의 스크럼처럼 이렇게 짜여지고 이 스크럼이 결국 이제 나에게 안정감을 주고 그 안정감 위에 이제 행복이나 이런 좋은 감정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스크럼을 만드는 거 서로가 이렇게 엮여 있고 서로 이렇게 감정이 교류하고 이런 어떤 스크럼을 만드는 그 단계가 사실은 현대 철학에 맞지 않는 역행하는 거죠. 역행하는 거지만 그런 어떤 노력들과 그런 것들이 나에게 자유를 주면서도 또 하나의 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원리를 그 DNA 수준에서 그러니까 이 유전자 수준에서 분석한 사람이 미션 브루키스라는 사람인데 이게 유전자가 많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이런 우화가 나와. 그 박쥐 있잖아. 박쥐가 이 흑별 박쥐가 있거든. 이 피를 빨아먹고 이제 얘는 사는 건데, 그 실제 그걸 관찰해서 알아낸 건데, 박쥐들이 이제 몸이 아프거나 되게 약한 박쥐가 있을 거냐, 늙거나 그러면 그 싱싱한 애가 바깥에 나가서 피를 빨아다가 나눠준대. 근데 이게 이기적 유전자라는 게 유전자도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누굴 도와준다고 그러잖아. 그게 절대로 상대를 이타적으로 위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 다른 객체들을 살려놔야 내가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한 회사 내에서도 타 부서를 내가 깔아뭉개가지고 죽이면 내가 살 것 같지만 나도 같이 망한 거예요. 우리 연인 관계,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계속 북돋아서 살려놓으면 그만큼 나하고의 그 관계가 좋아지면서 나도 더 커지고 성장할 수가 있는데 상대를 죽이면 내가 이기니까 좋은 것 같지만 사실 같이 망합니다. 형제 간에도 마찬가지로 가족 간에도 서로 막 그 가족의 이론들을 누가 밉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혼으로 몰고 혼을 낸다고 해가지고 가정이 평화로워지는 게 아니라 서로 막 그 힘들 때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그리고 뭐 못된 짓 하면 그거를 이제 안 하도록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그 사람한테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걸 깨우치면서 근데 그게 이제 악의가 있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같이 살려놔야 이 전체 그 에너지가 가족에 가는 에너지가 나한테 상승작용을 일으키는 이런 관계를 깨달으면 누구하고 사실 극단적으로 싸울 필요도 없고 네. 그 원리가 다 적용되는 거예요. 네. 통합의 자리를 찾고 통합의 자리를 계속 시키다 보면 거기서 해결이 되고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시대는 계속 보편화되고 있고 해체되고 있기 때문에 모두를 다 통합할 수는 없어요. 지금 여기 있는 몇 명 정도만이라도 끼리끼리 같이 이렇게 모이는 뗏목 같은 끌리는 데가 있잖아. 사람이라는 게. 그렇게 해서 큰 강에 뗏목같이 이렇게 같이 모여서 흘러가고 있지만 그게 아까 질문, 최초의 질문에 이제 답변일지는 모르겠는데 이 다원화되고 자유가 이제 각자 다 자유로워지고 그러면은 이게 이제 뭔가 기준점이나 통합된 이런 게 이제 자꾸 없어지니까는 불안하고 그 사회가 해체되고 이래서 미래가 이제 불투명해지고 이러지 않느냐. 그럼 거기서 어떻게 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질문이었잖아. 그러니까 그 상태를 내가 되돌릴 수도 없고, 그렇죠? 근데 그렇게 자유분방해지고 다원화되고 하는 걸 오히려 편향하는 거지.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구속되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몇몇 사람들하고밖에 교류할 수 없는 이렇게 제한된 상태에서 내가 안정된 삶을 누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다원화되고 각자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에서 내 코드에 맞는 사람들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진 자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나는 그래서 SNS도 우리 애들한테 우리 집 가족들은 나는 SNS에 다 중독이 돼 있다 싶을 정도로 열심히 하는데 나는 그게 현 시대에 맞는 미디어 행보입니다. 그래서 그걸 자꾸 나는 다리려고 하지 말고 다른 사람들이 막 자유를 확장해 나가니까는 위축돼가지고 나를 가는 일이 아니라 우리 나한테만 하는 거지.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 정말 나하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에너지를 서로 이렇게 시너지 효과 주면서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범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그 안에서 내가 플랫폼을 내가 스스로 하는 구축을 하면은 훨씬 더 과거보다는 그 플랫폼에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그러니 뭐 행복할 수 있는 길이 더 많아진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지. 나도 이렇게 당황했어. 마음에 걱정은 많지만 그래도 행복해. 2년 한 2년 전쯤인가? 음. 그 이제 다양하게 다원화된 사회 속에서 이제 다양한 사회, 다양한 그룹들과 다양하게 소통하고 그런 것들 한참 이렇게 하는 와중에 이제 2년 전쯤인가 키워드로 떴던 게 멀티 페르소나라는 게 있었어요. 멀티페르소나. 그 멀티 페르소나 때문에도 사람들이 힘들어한다. 근데 뭐 그거는 누구나 갖고 있는 그 본성이 하나일 수 없잖아. 저는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나 스스로도 그렇잖아. 그걸 인정해야 된다고. 그렇지. 그러니까 나 스스로도 페르소나가 엄청 많거든. 그리고 새로운 페르소나를 만들기 쉽잖아. 네, 맞습니다. 맞아. 그걸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힘든 거다. 나를 하나의 나로 착한 나로만 네, 제한하지 말라는 거지. 그게 구속이고 또 그게 또 네, 다른 나의 압박. 네,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네. 다소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그것 또한 어차피 이기적인 거 아니야. 네, 맞습니다. 인간은 자기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사는 거고 모든 생물체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추구하는 바라서 남한테 그 해를 끼치지 않는 범위에서는 어쨌든 자기 건강 유지하고 자기 행복하게 정신적으로 살 수 있는 환경을 스스로 구축해 나가는 게 그게 현명한 거고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 그럼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면 그 다른 사람들은 뭐 행복할 거야. 오늘도 뭔가 반담식으로 이거 책을 안 읽었어. 이제 좋네요.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그 상대방을 이렇게 알아가고 이해의 폭을 넓히면 그러면 그러니까 삶 자체도 행복하지만 어떤 일을 할 때도 이렇게 의기투합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계속 긴장 상태에 뭐 제가 하는 거 일거수일투족이 다 되기 싫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일이 되겠어요. 이 의욕도 안 생기고 그렇지. 오늘 해결의 얘기는 다 이해가 된 것 같네요. 전반. 근데 사실 별로 없어요. 해결은 거의 근대철학의 마지막에 딱 와가지고 이제 그 아까 절대진리에 대한 게 깨질 수 있다라는 그걸 제시하면서 그 사람이 근대철학이 탁 끝나고 이게 이제 관념 철학이잖아. 인간의 생각 속에 사실 다 묻혀 있는 거거든. 이 어찌 보면은 뭐 피태가 그 뭐 대상 물질까지도 자아 속에 집어넣었다고 하지만 그것도 역시 관념 중심으로 인간의 그 사고 중심으로다가 모든 세상을 보고 진리를 보는 거라서 이거에 대한 이제 반작용으로 이제 마르크스가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이게 4부인가? 네. 4부 볼 때는 그런 그 신유물론적, 그러니까 유물론적 관점 이거를 좀 눈여겨보면서 이 인간이라는 게 세상을 주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사회, 이 자연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인지는 좀 그들의 어떤 주체성을 이렇게 좀 인정해주는 그런 사고의 전환이 좀 필요한 게 현대 철학에서의 주의고. 그런 이제 구조주의가 나오잖아요. 구조주의가 나오고 유물론이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게 다시 또 통합돼서 신유물론이 이게 요즘에 이제 요즘에 등장하고 그런 흐름을 이해하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는지. 근데 이게 그 왜 어린아이를 보면은 인류를 볼 수 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그 성숙하는 과정, 그래서 어른이 돼가지고 이제 성인이 돼서 살아나고 나중에 죽고, 그게 인류의 역사하고도 거의 맥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의 흐름이라는 것도 결국
역사의 흐름하고도 비슷하고 같이 가고 우리 회사가 하나 생겼다. 그러면 그 회사의 초기 스타트업 단계에서부터 어떤 회사가 이제 뭐 성하든지 망하든지 하는 단계도 보면 장기적으로 보면은 역사의 흐름과 비슷하다는 거예요. 근데 김태현 주임 그 질문은 했어요? 일단 해보자. 아까 질문했었어요. 제일 먼저 했어요. 내가 안 왔을 때. 숙제를 이제 열심히 한다고. 어, 근데 장주영 그 씨가 그 사람은 숙제를 열심히 하는 게 여러분 보이네요. 지금 저쪽에 갔을 거예요. 세명 가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출장 불패하듯이 세종시에 가서 한번 이거를 참 우리가 거기 가서 그러니까 근데 주용으로 들을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사람이 현장 감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참여하기 쉬운데 주용으로 들어온다는 게 뻘쭘 할 수가 있거든요. 우리 우 박사님 총기만 하고 어디 가셨나 되실 거예요. 좀 보여주십시오. 뻘쭘. 말씀해 보세요. 뻘쭘? 약간 다 꺼봐. 마이크는 다 아. 들리세요? 네. 아. 네. 잘 들려. 예. 잘 들었습니다. 아 들었어요? 다? 예. 여러 가지 이야기들, 거의 뭐 전국을 찌르는 이야기들,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키워드들이 참 많이 와닿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좋았습니다. 특히 현대 사회의 불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사실 그 불안 이야기 이전에 철학자들의 뭐 통합과 해체에 대한 이야기들뿐만 아니라 해결부터 시작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오셨는데, 불안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 불안이라는 키워드 가지고 설명할 것들이 참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특히 다른 개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그렇고,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개인의 불안도 그렇고, 또 불안의 반대에 이제 상대적으로 안정감을 취할 수 있다는 것도 환경 내에서의 안정,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의 안정으로도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불안의 정도, 안정의 정도도 뭐 각각 다 다르겠지만, 가장 쉽게 이야기하자고 하면 안정이 있는 시점, 그리고 안정에서 조금 불안으로 가까워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 또 불안에 있을 때 어떤 관점을 가지고 바라다 봐야 할까. 지금 우리 공부하는 이 시점이 바로 지금 그러한 안정이나 불안의 시점에서 내 자신을, 그리고 내 주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라는 관점을 기르는 단계라고 봅니다. 말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저는 짧게 말씀드리면, 제 생각은 그래요. 안정에 있을 때, 예를 들어 아주 쉽게 이야기하자 보면, 우리가 뭐 근무를 할 때도 내 영역에 있어서 일단 내가 맡은 일을 수행할 수 있을 만큼의 기술 역량들이 좀 있다라고 하면 안정감이 들거든요. 그런데 기술이 너무 또 비약적으로 발전하다 보면 새로운 언어를 배워야 한다고 하면 또 마음의 불안감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늘 사회의 변화를 우리 현재 상황에 비춰보면 기술의 변화로 보게 되면 엄청나게 불안과 안정을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이때 불안과 안정의 시점에서 어떻게 자세를 취하느냐. 안정에 있을 때는 사실 좀 많이 자만을 하게 되고 탄성을 잃게 되더라고요.
또한 불안에 있을 때에는 그 탄성이 무너져가지고 또한 불안을 초래하고 너무 또 불안에 떫을 해내가지고 그 뭐라고 할까 한 발자국 내딛는 용기 같은 걸 잃어버리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한 1, 2년 정도가 안정기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수행해 오면서도 눈에 빤히 보이다 보니까 너무 편했거든요. 몸은 불편해도. 그때 이런 탄성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지속적으로 학습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들이 들기도 합니다. 안정이 있을 때 사실은 불안을 생각해야 되고 불안이 있을 때 안정을 찾아서 한 발짝 먼저 준비하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그 한 단어로 이제 그걸 탄성이라고 하고 요즘 그 단어를 vulnerability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부러질 수도 있고 내가 내 자신을 노출하면서까지도 불안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좀 이 시점에 있어야 된다고 봐요. 안정돼 있을 때 내 취약함을 볼 줄 아는 용기, 그걸 꺼내가지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용기, 이런 게 저한테 필요하다고 봐요. 근데 그 살다 보면은 안정감 있을 때 좀 뭔가 된 것 같을 때 또 미래를 고민하고 그 뭔가 그 불안할 때 또 뭐 하고 뭐 이거 이러다 보면은 쉬는 시간이 없어. 쉬는 시간. 그래서 거기 하나만 더 넣어주세요. 자기를 위한 쉼의 시간도 일부 좀 넣어야 됩니다. 잘 다 못 썼지.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넣어야 돼요. 근데 나는 습관인지 몰라도 그 오래 쉬면 불안하더라고. 그래서 그냥 짬짬이 그 기회가 있을 때마다 쉬는 거. 난 게임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믹스를 왜 여기 포트폴리오 우리가 만든다고 그러잖아. 그런 것처럼 막 열심히 하면서도 사이사이 그 쉬는 텀을 계속 갖는 거지. 그 총량으로 보면은 계속 며칠 쉰 거나 별 차이 없을 정도가 되도록. 네, 그건 이제 자기 습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방식이 좀 그래. 그러니까 저도 이제 회사를 같이 하면서 느끼는 게 이제 조금 올라온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또 다른 거 준비해야 되고. 왜냐면 이 또 뭔가 준비하지 않으면 도태되니까. 근데 또 너무 떨어져 있는 것 같아서 또 하면은 또 불안하고 뭐 이런 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언젠가 한번 내 인생을 이렇게 딱 되돌아봤는데 계속 불안하면서 뭔가를 계속 끊임없이 하고 있는 자기 모습 나만 있는 거예요. 뭔가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한번 사주고 나를 위해서 뭔가 쉼을 주고 나를 위한 어떤 그런 것들은 상당히 인색하게 살고 있다는 거를 계속 깨닫게. 그러니까 저는 어쩔 수 없이 교육단위가 같지만 여기 많은 사람들은 그런 그 쳇바퀴는 어쩔 수 없는 인생의 굴레지만은 그 안에 자기를 위해서 쓰는 시간도 끼워넣어야 된다. 무한히 인정할 수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생산적으로 얘기를 하면 불안을 어떤 그 동력의 그 원천으로 삼는 게 사실은 사회가 원하는 불안한 거에 머물러 있지 말고 불안하다는 거는 내가 뭔가 부족하니까 발전을 하기 위한 이 계기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불안에 빠져 있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노력을 하면은 이게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동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생산적인 방식에서는 그게 맞는데 한 개인의 삶에서 볼 때는 그런 식의 삶을 계속 산다는 거는 피곤한 거죠. 부장님도
조금 힘이 필요하신 것 같아요. 잘 치셨나? 시각을 좀 아이고, 사실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 이렇게 있으면 끊임없이 긴장을 하면서 이렇게 원래는 살아가는 그런 이제 형태의 삶이 유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긴장이 없을 때는 이제 한없이 좀 또 나태해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에서 봤는데 그 어선에서 물고기를 막 잡아가지고 그거를 이제 운반을 해오고 있는데, 긴장 없이 그렇게 운반을 해오면은 이제 추운 그런 날씨에는 다 얼어서 죽는데, 거기에 이제 천적 물고기를 한 마리를 넣어 놓으면 적당한 긴장감이 유지가 되면서 그게 이제 잘 보존이 돼가지고 왔다는 그런 이제 실험도 있듯이, 적당한 긴장만큼 또 끊임없이 이렇게 긴장하면서 살아가는 게 오히려 되려 이 삶에서는 좀 더 이제 활력도 주고, 그러면서 더 이제 생산성이 있고, 또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도 에너지를 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삶이 될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을 또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또 적당한 규율과 또 질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좀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실생활에 와닿는 얘기 많이 했고요. 마르크스하고 키에르케고르, 타이틀은 뭐죠? 프로이트? 프로이트, 니체 다 재밌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4부, 4부 있고 또 다양한 이야기를 해봅시다. 네? 아니, 뒤에 들릴 수도 있고 그래. 자, 오늘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여기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선생님 들어가세요.